지금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는 이제 그 투자 함수가 여기 이제 투자 함수인데, 투자는 보통 이제 이자율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R이라는 건 실질 이자율인데,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실질 이자율은 그래서 지난번에 실질 이자율은 뭐냐 그러면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준 게 이제 이 실질 이자율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경제원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율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 배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자율은 뭐냐 그러면 그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의 어떤 가격입니다. 뭐냐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가격을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1년 뒤에 그래 그 100만 원 빌려줄게. 1년 뒤에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이자 뭐 10%해서 이자율 10%로 해서 110만 원 갚아. 그랬을 때 그 10만 원이 돈을 빌리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10%가 돈을 빌리는 가격입니다. 그게 이제 이자율인 거죠. 그때 그 은행에 가서 혹은 뭐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한테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1년 뒤에 갚을게. 이자율은 몇 %야 하면 그때 그 이자율이 뭘 뜻하냐 그러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가격인 거죠.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가격입니다. 그게 이제 그건데, 그때의 이자율을 보통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이라고 그러고, 그 실질 이자율은 뭐냐 그러면 이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컨트롤한 게 실질 이자율인데, 그냥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데피니션을 따지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일종의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구매력이 일종의 성장률인데, 내가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스마트폰 한 개 살 수 있었는데,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오늘 뭐 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 원보다 만 원을 하죠. 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만 원으로 커피 한 잔에 2,000원에서 커피 5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 뒤에 봤더니 1년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거 안 사고 누가 빌려달라 그래서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근데 이자의 비용이 10%였습니다. 명목 이자율이 10%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10% 오른 거지. 그래서 커피 가격이 10%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한 잔에 2,000원 했던 게 한 잔에 이제 10% 오르면 얼마입니까? 2,200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섯 잔 사게 되면 얼마 됩니까? 1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오늘 만 원 가지고 커피 5잔 2,000원에 커피 한 잔당 가격이 2,000원이어서 5잔 살 수 있었는데, 그 커피 한 잔 먹고 만 원 빌려줬습니다. 명목 이자율 몇 %로?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 얘기하죠. 10%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가격이 2,000원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2,200원이 된 거죠. 커피 한 잔 가격이.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명목 이자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는 거니까 이게 10% 빼니까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0%가 되는 거죠. 얘 빼기 얘니까.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실질 이자율이 뭐냐 그러면 이 구매력의 상승률인데, 오늘 내가 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커피 몇 잔 살 수 있습니까? 한 잔에 2,000원씩 했으니까 5잔 살 수 있었죠. 내일 되면 근데 내가 커피 안 사고 이 만 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0% 이자율로 빌려줬으면 내년에 내가 얼마 받습니까? 11,000원 있죠. 이 11,000원 가지고 커피 몇 잔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커피 가격이 내년 되면 커피 가격이 2,200원이 되니까 11,000원 가지고 커피 여전히 5잔 사죠. 그러니까 이 구매력의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면 없죠. 똑같이 5잔이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0%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질 이자율은 구매력의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폐의 구매력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게 실질 이자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뭐 경제월 시간에 무수히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뭐지 이자율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돈 빌리는 비용인 거죠, 그지? 돈 빌려주는 가격이고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내가 치킨 가게 하는데 돈을 빌려서 치킨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돈으로 치킨 가게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내 돈으로 치킨 가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일종의 그 기회비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치킨 가게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줄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 빌려주고 그거로부터 뭐 받습니까? 이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치킨 가게를 열었으니까 일종의 이제 그 기회비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 이자율은 뭐냐 그러면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 그 돈을 빌리는 비용을 실질 이자율이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일종의 기회비용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은 투자 누가 하겠습니까? 물건 투자라는 건 그 뭐지 미래의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상품을 사는 건데 그걸 누가 하냐 그러면 결국 기업이 하는 거죠, 그지? 그랬을 때 그것도 일종의 기회비용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돈 빌리는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한 거죠. 돈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빌려서 뭐 물건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빌려서 치킨 만드는 기계 사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지금 돈 빌려서 장사하면 안 되겠다. 장사 때려치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더 높은 이자율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장사 안 하고 그죠? 장사 안 하고 다른 사람 돈 빌려주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제 네거티브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 관계가 있냐 그러면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부터 저기 뭐지 내가 장사로부터 얻는 이제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사를 접을 수 적겠죠.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서 이제 장사를 접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 전체의 어떤 투자액은 투자량은 이제 감소하겠죠.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비함수는 소비와 가처분 소득이 포지티브 관계에 있고 투자함수는 투자와 이자율이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투자함수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수직축이 이자율이고 수평축이 여기가 이자율이고 여기가 이제 투자량이면 이 둘의 관계는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투자, 스펜딩은 인베스트먼트 굿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자입니다. 그 인베스트먼트 굿에 대해서 지출한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그 인베스트먼트 굿이라는 게 뭐 치킨 만드는 기계, 빵 만드는 기계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하는 지출이 결국은 이러한 지출은 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 이자율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런 스펜딩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장사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안 팔고 이제 기업 안 한다는 거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다른 조건들이 다 통제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충격이 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투자가 감소하죠. 이자율에 상관없이 주어진 이자율에 서 투자가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이동하냐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분간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당분간 저기 뭐지? 내가 원래는 저기 노래방 그 개업하려고 그랬는데, 혹은 뭐 음식점 개업하려고 그랬는데 당분간 개업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만큼 그 개업하는 그 노래방 기계라든지 음식 만드는 기계들을 안 사게 되면 그만큼 투자가 이제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바이 데피니션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품과 서비스, 한 나라 경제에서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걸 정부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정부 지출에 포함 저기 뭐지 각가지 이전 소득은 트랜스퍼 페이먼트는 정부 지출에서 이제 제외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연금 지급하는 거라든지 실업급여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로 뭐 소상공인한테 뭐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트랜스퍼 페이먼트인데 이거는 다 정부 지출에서 제외되고 정부 지출이란 건 말 그대로 정말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사는 거죠. 정부도 지출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를 뭐 하다못해 전주시든 뭐 서울이든 아니면 중앙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상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각가지 종류의 어떤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사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지출이고 저희가 이제 이 정부 지출은 시장에서 어떻게 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 지출은 되게 저희가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렇게 지바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모형 내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경제 모형과는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고 해서 외생적이라고 그러고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부 지출은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텍스도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 레이시라든지 어떤 텍스도 외생적이라고 가정하고 주어져 있다고 저희가 당분간 가정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 그 총수요는 뭐였습니까? 총수요라는 거는 어떤 한 나라 경제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한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질 때 그 물건을 누가 쓰느냐 보면 가게가 쓰는 게 있고 그 가게가 쓰는 거를 소비, 기업이 쓰는 거 투자, 정부가 쓰는 거를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가계의 소비 지출과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액을 다 합친 게 뭐가 된다. 이게 총 수요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지출은 어디서 이러한 이게 한 가지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한 나라 경제에서 물건을 만드는 전체 물건을 이게 이제 GD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생산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 공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 경제 전체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공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이 있는데 제가 계속 눈이 강조하지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이런 시장이 딱 하나만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딱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때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총수요, 그때 상품에 대한 공급을 총공급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럼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수요와 공급량이 같아지는 곳에서 이루어지겠죠. 공급량은 Y바, 수요량은 얘 더하기 얘. 이게 같아지는 곳에서 균형이 되고 이때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균형이니까 이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 상품 시장의 가격이면 보통 상품 가격 P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은 보시면 이 이자율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이자율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 T나 세금이나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Y바도 저희가 이 캐피탈 양과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Y바도 주어져 있고, 그지? 그래서 이 시장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이자율이 움직이면서 투자가 움직여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